자, 오늘 두 번째 구름과 강수 얘기를 할 건데, 이제 일단 구름, 강수는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고, 이제 구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배경 지식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겨울 같은 경우 되게 건조하지? 건조하니까 집에 뭐 많이 틀어놓지? 가습기 틀어놨지. 그치? 요즘에 휴대용 가습기도 있어서 이제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분무를 하지, 물을. 왜? 가습이다라고 얘기한 것은 뭐를 더해주는 거지? 습기를 더해주는 거지. 그러면 지금 여기가 왜 가습기를 왜 틀어놓을까? 왜 들고 다니면서 왜 휴대용 가습기를 왜 틀까? 여기가 건조하니까 그렇겠지. 건조하다. 그러면 가습기를 틀어놨어. 그럼 그 건조함이 사라질까? 사라져? 사라지겠지. 안 사라지면 그거 왜 틀고 있어? 즉 습기를 더 공급을 해주는 게 이제 가습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가습을 한다 혹은 건조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이렇게 일정한 밀폐된 공간에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수증기 입자들이 분명히 존재를 할 겁니다. 그치? 분명히 수증기가 있을 건데 수증기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얼마나 많은 수증기 입자가 있는지 모를 거라고. 그치?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 있는 이 공간을 최대한 수증기 입자가 한 100개 정도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봅시다. 최대한 가질 수 있는 수증기 개수가, 물 입자의 개수가 100개라고 해. 근데 지금 현재 50개밖에 없어. 그럼 몇 개가 더 수증기 입자를, 물 입자를 몇 개를 더 가질 수가 있겠어? 50개를 더 가질 수 있겠지. 최대한 가질 수 있는 게 100개라고 얘기를 했으면. 맞아? 그걸 생각을 하면 이제 우리가 포화와 불포화 상태를 얘기를 해볼 겁니다. 포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온에서 일정한 양의 공기가 수증기를 최대로 포함하고 있는 상태를 우리는 포화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포화. 즉 우리가 이제 밥 먹으러 가. 뷔페 가면 뭐하니? 너희 뷔페 가면 되게 좋아하잖아. 그치? 뷔페 가면 종류별로 막 먹을 수가 있으니까 어때? 많이 먹지. 포식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포식. 그치? 여러 종류의 음식을 많이 양껏 먹으면 우린 포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포화도 마찬가지야. 지금 일정한 온도에 일정한 이러한 규격의 교실로 얘기를 해봅시다. 이때 최대한 수증기를 최대한 가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요? 포화 상태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 공간 안에서는 물입자 100개만 가질 수 있어. 최대한 가질 수 있는 게 100개야. 자, 그러니까 지금 100개를 가지고 있어 포화 상태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수증기를 최대로 포함하고 있는 상태를 불포화라고 얘기할 겁니다. 아니, 포화라고 얘기할 거야. 그런데 아까처럼 자, 지금 여기에는 물입자가 50개밖에 없어. 그러면 최대한 가질 수 있는 게 100개라고 하니까 몇 개 앞으로 더 가질 수 있어? 50개를 더 가질 수 있겠지. 자, 그런 상태를 우리는 불포화 상태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즉 포화되지 않았어. 더 많은 양의 수증기를 더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상태를 우리는 불포화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뷔페 간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내가 10접시를 먹을 수 있어. 그런데 오늘 작정했어. 12접시를 먹는 거야. 평상시 나는 최대한 먹을 수 있는 양이 10접시인데 오늘 12접시 먹었어. 그걸 뭐라고 해 그러면? 우리 과식했다라고 얘기를 하지. 맞아? 과식. 내가 먹을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이 먹었어. 그걸 과식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포화라고 하면 최대한 가질 수 있는 수증기량인데 그거보다 더 많이 갖는 거야. 아까 100개를 가지면 최대한 가질 수 있는 양이 100개라고 했어. 물입자. 그런데 100개보다 더 많이 갖고 있어. 120개를 가지고 있어. 물입자를. 그걸 뭐라고 한다? 과포화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여기 있는 것처럼 일정한 양의 공기, 쉽게 말하면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교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을 거예요. 교실에 최대한 가질 수 있는 이 수증기가 개수로 얘기를 해볼게. 이렇게 안에 수증기를 최대한 가질 수 있는 게 9개밖에 못 갖는다라고 할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최대한 가질 수 있는 게 수증기 개수가 9개라고 하면 지금 이 상태를 뭐라고 해? 포화 상태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이 공간 안에 9개밖에 못 갔는데 여기 12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칩시다. 수증기를 9개밖에 못 가자. 그런데 12개 갖고 있어. 그럼 그 상태를 뭐라고 해? 과포화라고 얘기를 할 거고, 자, 9개 가질 수가 있는데 지금 수증기 양이 6개밖에 없어. 이런 상태를 우리는 불포화 상태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됐니? 자, 포화, 최대한 가질 수 있는 수증기 양. 그 다음에 불포화, 앞으로 포화 상태가 아니야. 더 많은 수증기를 가질 수 있어. 그걸 불포화. 과포화는 원래 가질 수 있는, 최대한 가질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라고 한다? 과포화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 거야. 자, 물이 담긴 그릇을 밀폐된 곳에다가 큰 투명한 뚜껑으로 이렇게 덮어놨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왼쪽이 불포화야. 그럼 물에서 여기 입자들이 어떻게 돼? 이 공기중으로 뭐가 되겠어? 증발이 될 거야. 자, 이 물에서 이쪽으로 나갈 거고 공기 중에 있던 물입자가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공기 중으로 나가는 물 분자수하고 공기에서 다시 물로 들어가는 물 분자수를 비교를 했었을 때 이 불포화 상태면 어떻게 돼? 여기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물 분자가 더 많은 상태를 우리는 불포화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포화는 나가는 거하고 들어오는 거하고 그 물 분자수 나가는 거 그리고 다시 물속으로 들어오는 물 분자수가 같을 때를 우리는 포화 상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여기 두 번째 그림 한번 봅시다. 하나는 그냥 비커에 물 담아놓고 같은 양을 뚜껑을 덮어 놓을 거야. 그러면 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계속 공기 중으로 뭐가 일어나겠어? 증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물의 높이는 계속 점점 낮아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나의 경우에는 이렇게 큰 통으로 수조로 덮어놓게 되면 일부 이렇게 물 입자들이 바깥으로 증발을 해서 얘가 약간 줄어들다가 이게 가처럼 계속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왜? 이쪽으로 나간 이 물 분자들이 다시 이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화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얘는 이렇게 낮아진 상태에서 더 이상 낮아지지 않아. 일정하게 유지가 돼. 왜? 나간 물 분자 수만큼 다시 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높이가 같겠지. 이제 며칠 시간을 두게 되면 결국에는 물 높이는 누가 이렇게 나가 더 높게 되겠다라는 겁니다. 왜 그래? 얘가 나의 경우에는 포화 상태에 이렇기 때문에 더 이상 물의 높이는 낮아지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방 수증기를 최대한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포화 상태라고 얘기를 할 때 요거 정의를 잘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하는 것은 포화 상태의 공기 1kg에 들어있는 수증기량을 그람수로 나타낸 겁니다. 자, 이 정의는 무조건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이만큼 공기, 이게 얼마야? 1kg에 들어있는 수증기량을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1kg의 수증기량이 1kg의 수증기량 그람수로 나타냈기 때문에 단위는 뭐가 되겠어? 그람 퍼 킬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1kg의 지금 수증기량이 4g 들었다라고 합시다. 이때 포화 수증기량이 얼마야? 포화 수증기량 얼마야? 4g 포 킬로그램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2kg이 있어. 포화 상태의 공기 2kg에 수증기량이 8g이 있다라고 칩시다. 지민아, 이럴 때의 포화 수증기량 얼마가 될까? 여기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놓은 거. 2kg에
포화 상태의 공기 2kg에 수증기가 8g 있어. 이때 포화 수증기량 얼마가 될까? 포화 수증기량은 얼마라고 했어? 기준이 1kg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2로 나눠주면 되겠지. 2로 나눠주면 얘도 마찬가지로 뭐야? 4g/kg이 될 겁니다. 맞아? 포화 수증기량이. 그러면 3kg의 포화 상태의 공기 3kg에 수증기량이 얼마가 있냐? 12g이 있다라고 칩시다. 그럼 그때 포화 수증기량이 얼마야? 또 똑같이 3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왜? 기준이 뭐야? 1kg이기 때문에 여기도 3으로 나눠주면 얼마? 4g/kg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왜 선생님 이거 계속 똑같은 얘기 왜 하겠어? 포화 수증기량을 구할 때는 뭐야? 포화 상태의 공기 얼마? 1kg에 들어있는 수증기량이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뭐? 여기 1kg. 포화 상태의 공기 1kg에 들어있는 수증기량을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 그 다음으로 요거 꼭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 이러한 포화 수증기량이 변화되는 요인이 기온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기온에 따라서. 기온이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를 하게 된다. 요거 이해되니? 여기? 자, 얘들아 여기 포화 수증기량의 변화 요인이 기온이라고 했는데 기온이 높아지게 되면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를 하게 된대. 이거 이해돼? 왜 기온이 높아지는데 포화 수증기량이 왜 증가를 할까? 자, 여기 선생님이 조금 쉽게 설명을 해줄게. 자, 일정한 이만큼의 공간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 수증기가 즉 수증기 입자가 4개가 있다라고 칩시다. 그게 이제 지금 10도야. 10도시야. 10도시에 이 기체 입자니까 어떻게 되겠어? 활발하게 움직이겠지. 자, 여기에 온도를 어떻게? 열을 가해줘서 온도를 50도까지 한번 높여줬다라고 칩시다. 자, 온도를 높이게 되면 입자의 운동은 어떻게 될까? 입자의 운동은 열을 가해주면 입자의 운동은 그렇지. 활발해지겠지.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어떻게 돼? 입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돼? 멀어지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온도가 증가를 하게 되면 이 입자가 활발하게 움직이게 될 겁니다. 결국에는 그러면 여기에 이마만큼의 공간에 있던 입자들은 계속 운동을 하고 멀어지게 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훨씬 더 증발을 잘 할 수 있겠지. 그런 상태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 있던 입자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증발해서 없어질 거야. 그러면 얘는 더 많은 뭐를 하고 있어? 물 입자들, 수증기 입자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지. 왜? 지금 이만큼의 수증기를 가지고 있는데 온도를 높이니까 여기 있던 입자들이 막 움직여. 그래서 멀어져. 결국에는 뭐가 잘 일어날 거야? 증발이 잘 일어나는 조건이 될 거야.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온도가 높아진다? 그러면 얘네가 증발할 거야. 그러면 수증기가 부족하지. 수증기가 즉 뭐가 습도가 낮아질 거야. 그러면 가질 수 있는 뭐가 더 많아져? 수증기들이 많아지게 될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기온이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면 포화 수증기량도 같이 증가를 하게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형적인 포화 수증기량 곡선을 그리게 되면 여기 가로축을 우리는 뭐를 놓을 거냐면 기온으로 놓을 겁니다. 기온을 5도, 10도, 15도, 25도, 30도 기온이 높아지게 되는 쪽으로 이렇게 X축을 Y축 같은 경우는 여기 수증기량이야. 수증기량. 그러면 전형적인 포화 수증기량 곡선은 금방 뭐라고 해서 기온이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한다 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 여기 가로축 기온, 세로축은 수증기량이야. 이게 이렇게 온도가 높아지면 상승을 하게 된다라는 요 그래프도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포화 수증기량은
기온이 높아지면 어떻게 된다? 포화 수증기량도 증가를 하게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고, 자,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포화 상태, 불포화 상태, 과포화 상태 얘기를 배웠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포화 수증기량과 현재 공기 중에 실제 수증기량을 한번 비교를 해 볼 겁니다. 자, 여기서 잘 기억을 해둬야 될 게 뭐냐면 여기 포화 수증기량 곡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수증기량이 이렇게 증가를 하는 그래프를 나타내는데, 지금 여기 선생님이 여기 점을 찍어 놓을 거야.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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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어디가 됐든 지금 선생님이 점 찍어 놓은 건 다 어디에 올라가 있니? 그래프 위에 올라가 있는 거 보여? 자, 그래프가 아까 얘가 뭐라고 했어?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라고 얘기를 했지. 즉 지금 점 어디, 온도는 상관없어. 어느 온도가 됐든 이 곡선 위에 올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포화 상태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곡선 위에 있으면 뭐야? 지금 포화 상태야. 그러면 즉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 공기 중에 실제 수증기량, 지금 여기에 있는 수증기량이 여기 지금 있어. 여기에 수증기량이 포화 수증기량과 같다라고, 여기 실제 수증기량이 포화 수증기량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면 이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포화 상태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래프상으로 어디에? 여기 그래프상에 위치를 할 때 우리는 포화 상태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즉 포화 상태라고 얘기를 하면 실제 수증기량이 뭐랑 같은 거야? 포화 수증기량과 같은 상태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게 조금 어려우니까 지금 이 교실로 얘기를 할게. 이 교실에는 최대한 가질 수 있는 수증기량이 100개야. 100개. 최대한 가질 수 있는 게 100개야. 그러니까 100개가 있을 때만 뭐가 되는 거야? 포화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이제 가상으로 금방 얘기했잖아. 100개가 있으면은 포화 상태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여기 있는 수증기량을 측정을 해보니까 100개가 있는 거야. 실제 수증기량이 100이야. 그러면 100개야, 수증기가. 그러면 그 상태는 뭐야? 포화 상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가 실제 수증기량과 포화 수증기량이 같은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포화 상태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러면 실제 수증기량이 지금 여기 90개밖에 없어. 실제 수증기량이 90개밖에 없어. 근데 여기는 지금 몇 개 가질 수 있어? 최대한 100개 가질 수 있지. 그러면 포화 수증기량보다 적은 실제 수증기량을 가지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해? 불포화 상태라고 얘기를 했지. 그래프상으로 보면 어디가 해당이 되냐면 이 그래프 밑에 해당한, 이 그래프 밑에 해당하는 요 밑에 부분이 불포화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잘 봐. 여기 그래프상에 위치를 하고 있으면 포화 상태, 그 밑에 위치를 하고 있으면 여기는 뭐 불포화 상태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이거 입력해 놓고 그 다음에 과포화는 뭐라고 했어? 포화 상태보다 더 많은 양의 수증기를 갖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 그래프상으로 봤었을 때 여기야. 그래프의 위쪽에 해당하는 이 상태에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여기를 우리는 과포화 상태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제 그래프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 이 선 위에 있다. 이 곡선 위에 있다. 포화 상태. 곡선 밑에 있다. 불포화 상태. 곡선 위에 있다. 뭐야? 과포화 상태. 요거 잘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즉 포화 상태라고 얘기를 하면 실제 수증기량과 포화 수증기량이 서로 같을 때 포화 상태, 이 위에. 그 다음 여기 포화 수증기량보다 실제 수증기량이 더 적어. 그러면 불포화 상태, 어디? 이 밑에 부분. 그 다음 실제 수증기량하고 포화 수증기량을 했었을 때 실제 수증기량이 더 많아.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해? 과포화 상태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때가 언제? 여기 위에, 그래프 위에 있을 때를 우리는 과포화라고 얘기를 한다. 자, 요거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다시 설명을 해볼 거야. 자, 가로축이 뭘 나타낸다? 기온이 점점 높아질 겁니다. 올라갈 거야. 그 다음에 이 세로축 값은 뭐야? 실제 수증기량이야. 지금 실제 수증기량 그램 퍼 킬로그램. 자, 그러면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뭐가 되네? A 값이 될 거야. A의 포화 수증기량. 즉 15도이실 때, 자 A를 잘 봅시다. 요거 그대로 A점을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A점을 여기 분석을 해보면 지금 밑으로 쭉 내려가면 온도가 몇 도니? 15도씨가 될 겁니다. 이때 가지고 있는 실제 수증기량이 얼마가 될까? 여기 쭉 가보면 여기가 조금 올라가 10.6g per 킬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잘 봐야 돼. A의 지금 실제 수증기량이 10.6g per 킬로그램이야. 얘 포화 수증기량은 얼마일까?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얘 어디 있어? 곡선 위에 있기 때문에 얘의 포화 수증기량도 10.6으로 같을 거야. B 봅시다. B는 지금 온도가 몇 도니? 25도야. 25도인데 이때 포화 수증기량이 얼마가 돼? 20g이야. 20g per 킬로그램이 될 겁니다. 실제 수증기량이. 포화 수증기량도 얼마가 돼? 20g per 킬로그램이 될 겁니다. 자, 이거는 왜? 이 곡선 위에 있으니까 A, B는 둘 다 곡선 위에 있다? 포화 상태야. 그러니까 포화 상태니까 실제 수증기량하고 뭐 같아? 포화 수증기량이 같은 상태라고.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읽으면 될 건데, 자, C 봅시다. C를 잘 봐야 돼. 자, C는 지금 25도씨야. 25도씨인데 C의 경우에 실제 수증기량은 지금 바로 그냥 이렇게 읽어야 돼. 여기 이 상태를 읽어야 돼. 여기는 얼마야? 지금 C의 실제 수증기량은 얼마? 10.6g per 킬로그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얘가 이 C의 포화 수증기량은 어디로 가야 돼?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어디? 이 곡선에 닿았었을 때의 그 수치를 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C의 포화 수증기량은 얼마? 20g per 킬로그램이 될 거야. 근데 얘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실제 수증기량은 얼마야? 10.6이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C는 무슨 상태야? 불포화 상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왜? 포화 수증기량보다 실제 수증기량이 지금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 곡선 위에 있는 A, B는 지금 무슨 상태? 포화 상태야. 곡선 밑에 있는 C는 지금 뭐야? 불포화 상태야. A, B 포화 상태, 실제 수증기량과 포화 수증기량이 같은 상태. C 불포화 상태. 왜? 포화 수증기량보다 실제 수증기량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요거 반드시 기억을 해둘 거고 64쪽 가봅시다. 선생님, 다 풀려 있어요. 풀려 있어? 풀려 있어도 상관없어. 지민아, 다 이거 무슨 내용인지 알아? 저희 했었던 것 같은데 같은데 기억나 안 나? 잘 기억은 안 나요. 새로워? 예. 그럼 잘 들어야지. 잘 들어야 돼. 두 번째 들었는데 긴가민가 하면 안 된다고. 지금 현우보다 한 번 더 들었으니까 더 잘 알아야지. 자, 여기 포화 수증기량 곡선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별 해석 방법, 요거 1번 유형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실제 수증기량과 포화 수증기량 구하는 방법인데 지금 가점이 지금 여기에 있어. 지금 이게 뭐라고 했어?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가의 경우에는 지금 포화 상태야, 불포화 상태야, 과포화 상태야? 불포화. 불포화지. 왜? 왜? 곡선보다 아래였으니까. 지금 포화 수증기량 곡선보다 밑에 있으니까 지금 얘는 불포화 상태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A의 실제 수증기량을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이렇게 수평으로 쭉 가서 어디? 이 수증기량 이 Y축이지. Y축과 닿는 부분을 읽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알기 쉽게 뭘로 해놨어? 채민아? A로 해놨지. 그러니까 가의 지금 실제 수증기량은 뭐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A라고 얘기를 할 수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얘의 포화 수증기량을 구해보자라는 거야. 포화 수증기량은 어디로 가야 돼? 포화 수증기량 곡선과 만나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못 가. 이렇게 못 가고 어떻게 이렇게 가든지 이렇게 가든지 위로 가든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얘가 가의 포화 수증기량은 어디?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서 닿는 요때를 이렇게 또 갈 거야. 이 Y축 읽으면 될 겁니다. 뭐가 돼? 이렇게 B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됐니? 됐어? 그러면 유제 1번 할 수 있을 거야. 유제 1번 해볼까? 지민이 한번 다시 봐. 저 기억이 났어요. 자, 유제 1번 봅시다. A의 실제 수증기량 그냥 가서 읽으면 돼. 쭉 가서 읽으면 되니까 10.6 g/kg 이렇게 읽으면 될 거야. 여기 귀찮으니까 단위는 생략할게. 그냥 수만 해. B의 실제 수증기량 어디로 가면 돼? 이게 쭉 가서 여기 읽으면 돼. 얼마? 5.4가 될 겁니다. C도 어떻게 돼? 이렇게 쭉 가서 어디? 이 Y축과 만나는데 읽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C의 실제 수증기량을 이렇게. 그러면 포화 수증기량 봅시다. A는 지금 뭐니? 포화 수증기량 곡선 위에 있기 때문에 포화 상태니까 그냥 그대로 얘는 읽으면 돼. 얼마? A의 포화 수증기량 10.6이 될 겁니다. B의 포화 수증기량은 어떻게 해야 돼?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지금 여기 닿았을 때 여기의 수치를 읽어야 되니까 얼마가 돼? 7.6이 되겠습니다. C는 여기로 가야 돼. 여기. 그러니까 얼마? 14.7 이렇게 실제 수증기량과 포화 수증기량을 우리는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반드시 요걸 알고 있어야 다음번에 밑에 나오는 응결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갈 거야. 이제 어느 정도 포화 수증기량 곡선 이해돼? 이해돼? 다시 여기 기온을 나타내고 여기 뭘 나타내? 수증기량이야. 수증기양. 그러면 여기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까 포화 수증기량은 증가를 한다 했으니까 전형적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곡선이 만들어지게 될 거야. 그때 이 곡선 위에 존재를 하면 포화 상태, 그 밑에 있으면 불포화 상태, 그 위에 있으면 과포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A나 B 같은 경우는 지금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포화 수증기랑 실제 수증기랑 같아. 얘는 불포화 상태야. 그렇기 때문에 포화 수증기량보다 실제 수증기량이 더 적은 상태. 여기에 D가 있다고 칩시다. D가. 그럼 얘의 경우에는 어떻다? 실제 수증기량이 포화 수증기량보다 더 많은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럴 때 어디? 실제 수증기량은 이쪽으로 가서 그냥 읽으면 돼. 여기. 근데 C의 포화 수증기량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 위로 올라가서 그 수치를 읽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나오는 거. 아까 선생님이 이 C점이 이동을 하려면 열로 가든지야. 그러면 지금 C가 뭐니? 불포화야. 불포화 상태야. 즉 수증기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상태지. 최대한 가질 수 있는 것보다 덜 가지고 있는 상태야. 얘가 이제 포화 상태가 되고 싶어. 포화 상태가 되고 싶은데 포화 상태가 되는 방법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뭐야? 이 포화 수증기랑 곡선에 가서 닿으면 포화 상태가 되겠지. 맞아? 이거 이해돼? 얘가 지금 C가 여기 있잖아. 얘가 불포화야 지금. 그치? 포화가 되고 싶어. 포화가 되고 싶으면 어디 닿으면 돼? 요 그래프상에 가서 닿으면 되겠지. 그러면 닿는 방법이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이렇게는 못 간다고. 대각선으로는 못 가고 어디로만 갈 수 있어? 위로만 가든지 이렇게 왼쪽으로만 가서 어디에? 이 포화 수증기랑 곡선에 닿으면 이 불포화 상태의 C가 뭐가 된다? 포화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C를 보게 되면 온도가 몇 도니? 지금 25도지. 얘가 왼쪽으로 쭉 가서 이 포화 수증기랑 곡선에 닿았어. 그때 온도가 얼마야? 15도지. 즉
25도에서 15도로 온도를 낮춰주게 되면 이 C의 불포화 상태가 뭘로 변해? 포화 상태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C의 불포화 상태를 온도를 25도에서 15도씨로 낮춰주게 되면 이 포화 수증기랑 곡선에 닿기 때문에 불포화 상태가 뭘로 돼? 포화 상태가 될 겁니다. 또 하나, 얘가 이동할 수 있는 건 이렇게 왼쪽으로 가든지 오른쪽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했지. 위로 올라가는 거야.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위로 올라가게 되면 여기 불포화 상태에서 포화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C가 됐었을 때 얼마니? 지금 실제 수증기량이 10.6이야. 근데 얘가 올라가서 여기 포화 수증기량 곡선에 닿았었을 때 얘 실제 수증기량은 얼마야? 20이지. 왜냐면 포화 상태니까 실제 수증기량이 20이라고. 그러면 현재 C가 가지고 있는 실제 수증기량은 10.6인데 얘가 얼마? 20에서 10.6 빼면 얼마니? 9.4g만 더 수증기를 첨가를 해주면 얘는 수증기가 얼마가 될 거야? 지금 20이 되겠지. 그러니까 불포화 상태에서 뭐야? 포화 상태가 되겠다. 즉 현재 수증기량을 뭐에서 뺄 거야? 얘가 위로 쭉 올라가서 포화 상태가 됐었을 때 갖는 수증기량 20에서 10.6을 빼주게 되면 9.4가 될 겁니다. 이렇게 수증기를 더 공급을 해주면 여기 불포화 상태에서 뭐가 돼? 포화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됐어? 요거 잘 기억을 해야 돼. 불포화 상태를 포화 상태로 만들려면 두 가지가 있어. 기온을 낮춰주거나 어때? 수증기를 더해줘. 최대한 가질 수 있을 만큼의 수증기를 더해주면 뭐가 될 거야? 포화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어? 다시 지금 C가 불포화 상태라고 했어. 얘를 포화 상태로 만드는 방법은 뭐야? 이렇게 온도를 25도에서 15도씨로 낮춰주게 되면 뭐가 되겠어? 가질 수 있는 포화 수증기량이 작아지지. 왜냐면 지금 25도씨에서 포화 수증기량은 20이거든. 그런데 얘를 15도로 낮춰주게 되면 가질 수 있는 포화 수증기량이 10.6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포화 수증기량 자체가 온도에 따라서 어때? 곡선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면 가질 수 있는 포화 수증기량도 많아질 거고 온도가 낮아지면 포화 수증기량이 작아지잖아. 지금 곡선이 이렇게 됐으니까 결국에는 얘는 지금 온도만 낮춰주게 된다라고 하면 포화 수증기량 자체가 가질 수 있는 포화 수증기량 자체가 작아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온도를 낮춰준다? 불포화 상태가 포화 상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 가질 수 있는 수증기량이 더 첨가를 해주게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실제 수증기량이 증가를 하게 될 거기 때문에 불포화 상태가 포화 상태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이제 이슬점이야. 자, 여기 안경 쓴 사람 3명이나 있는데 우리가 안경 쓴 사람은 제일 불편할 때가 뭐니? 컵라면 먹을 때 아니니? 아니면 뜨거운 국밥이나 뭐 그런 것들 먹을 때 딱 먹으면 어때? 라면을 딱 들고서 이렇게 먹으려고 하면 어때? 여기 김이 서리잖아. 혹은 요즘같이 추운 날 특히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버스를 타거나 하면 여기 뭐 끼니? 뿌옇게 뭐가 생기는 거 알아? 이게 왜 생길까? 그게 왜 생길까? 왜 생겨?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이 차가운 우리 이거 뭐라고 해? 안경에 닿게 되면 그 수증기가 기체가 뭘로 바뀌는 거야? 액체 상태로 뭐가 일어나기 때문에 응결이 일어나기 때문에 뭐가 김이 서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응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공기 중에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하는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해? 응결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맞아? 응결이 얘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김이 서린 안경 그 다음에 요즘과 같은 때 새벽에 아침에 일찍 해가 뜨기 직전에 나가면 어때?
그 풀잎 위에 만져보게 되면 축축한 이슬이 묻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너희들 저거 많이 하니까 바깥에 그 킥보드니 전동 킥보드니 아니면 그 전기 자전거 많이 대여해서 타잖아. 안장이 젖어 있지. 아침에 타려고 하면 왜 그래? 이슬이야 이슬. 이슬이 뭐냐면 이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들이 차가운 거기 안장 표면에 혹은 풀잎 표면에 닿아서 응결이 일어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많이 여름 같을 때 특히 심하지. 테이크아웃 잔에다가 시원한 냉음료 놓고서 바깥에다 놔두면 그 바깥에 뭐가 묻니? 방울방울 물방울들이 형성이 되지. 그러니까 그거 미끄러지지 말라고 뭐 껴놓니? 종이로 된 그 깍지 하나를 이렇게 껴놨지. 그게 왜 껴놨겠어? 그 미끄러지지 말라고 껴놓는 거지. 찬 음료인데 그 종이를 왜 껴놨겠어? 뜨거운 거는 좀 뜨겁지 말라고, 화상 입지 말라고 껴놓겠는데 찬 음료에도 그 플라스틱 그 용기 바깥에 어때? 그 뭐라고 해? 컵홀더 같이 생긴 그 골판지로 된 걸 껴놨다고. 그걸 왜 껴놨겠어? 너무 차가우니까 손 시렵지 말라고? 아니지. 응결 때문에 바깥에 뭐가 생겨?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그 차가운 음료 표면에 닿아서 응결이 일어나면서 물방울들이 생기지. 그러면 그거 짚고서 가다가 어때? 집었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떨어뜨리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렇게 컵홀더를 종이로 만들어 놓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차가운 캔 표면에 맺힌 물방울 이런 것들이 응결의 예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맞아? 그러면 잘 봐, 잘 들어. 응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공기 중의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하는 현상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공기가 이제 온도가 낮아지고 그러면 이게 수증기가 응결하기 시작할 거야. 온도가 여기 한번 봅시다. 얘가 온도가 여기 있던 수증기가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이 수증기가 뭐가 돼? 응결을 하기 시작할 거야. 왜? 공기 중에 수증기들이 많은데 이게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포화 수증기량 자체가 줄어들게 되니까 온도가 낮아지면 이 공기 중에 많이 존재했던 이 수증기들이 어떻게 돼? 최대한 가질 수 있는 게 포화 수증기량이 줄어들게 되니까 과량이 있을 거야. 수증기가. 쉽게 말하면 지금 50도씨에 100개의 수증기가 있어. 그런데 이 온도가 20도로 낮아졌네. 그러면 가질 수 있는 포화 수증기량이 줄어들 거잖아. 왜? 온도가 낮아지면 포화 수증기량이 줄어든다라고 했으니까 현재 아까 100개 있던 수증기가 50도일 때 20도로 온도가 낮아지니까 가질 수 있는 수증기량이 50개밖에 안 돼. 그럼 나머지 50개는 뭘로 변할 건데? 공중에 있을 수가 없겠지. 그 과량의 수증기는 뭘로 변해? 물로 변할 거야. 응결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게 응결이라고 했어. 우리가 이걸로 표현을 하면 여기에 100개가 있던 50도, 30도에서 100개가 있던 이 수증기가 온도가 10도로 낮아지니까 가질 수 있는 포화 수증기량이 50개밖에 안 돼. 그럼 나머지 50개는 뭘로? 응결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야. 그때 응결이 일어나게 되는 그때의 온도를 우리는 이슬점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슬점? 자, 점 어디서 배웠어? 우리 점 언제 배웠지? 우리 과학을 배우는데 점 얘기를 계속 했었지. 점점 언제 얘기했었지?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기억나? 끓는 점이 뭐야? 물에 끓는 점이 뭐야? 100도지. 그러니까 100도인데 물에 끓는 점이 뭐야? 물이 끓기 시작하는 온도잖아. 어는 점이 뭔데? 물이 얼음으로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응고가 일어나는 온도를 뭐라고 해? 어는 점이라고 하지. 그러면 과학에서 그 점은 뭐야? 온도를 얘기를 하는 거야. 온도. 즉 이슬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면 공기가 냉각이 돼서 수증기가 응결하기 시작할 때의 온도를 우리는 이슬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점. 이슬이 응결 만들어지는 그때의 온도. 자, 왜 이슬점이라고 붙였어? 공기 중에 있던 많은 수증기들이 아침이 돼서 온도가 낮아지니까 이 포화 수증기량이 줄어들게 되니까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뭘로? 이슬로 바뀌었어. 그래서 이름을 뭘로? 이슬이라고 붙여놨고, 그때 이슬이 만들어지는 온도, 그래서 뭐라고? 이슬점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이슬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공기가 냉각돼서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응결이 되기 시작하는 온도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슬점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슬점의 변화 요인 봅시다. 그러니까 이슬점이라고 하면 이슬이 응결되는 온도의 변화 요인은 실제 수증기량입니다. 실제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어떻다? 이슬점은 높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봅시다. 여기 보니까 실제 수증기량이 많으면 이슬점이 높다? 우리 여기 A 공기의 이슬점을 한번 봅시다. 지금 A가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30도야. 30도인데 A는 지금 무슨 상태니? 과포화야? 불포화야? 포화야? 지금 포화 수증기량 곡선 밑에 위치를 하고 있으니까 얘는 지금 불포화 상태입니다. 얘가 A 공기의 이슬점을 구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응결이 시작하는 온도야. 응결이 이슬점을 구하라는 얘기는 뭐야? 응결이 시작되는 온도를 구하라. 그러니까 응결이 되려고 하면 어때? 지금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온도가 낮아져서 최대한 가질 수 있는 수증기량이 줄어들게 돼서 어때? 수증기를 더 많이 갖고 있을 상태가 되면 응결이 시작이 된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자, A가 불포화 상태에서 응결이 된다. 이슬점을 찾아라라고 하면 공기가 어떻게 돼? 냉각이 돼. 근데 공기가 냉각이 돼서 어디? 이 포화 수증기랑 곡선에 닿았었을 때 그때 온도를 읽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A의 이슬점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하면 어때? 공기가 냉각이 돼. 자, 냉각 돼서 어디에 닿았을 때? 포화 수증기랑 곡선에 닿았을 때 온도를 읽으면 A의 이슬점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가상으로 여기쯤 선생님이 B라고 할게. B가 있어. B도 마찬가지로 불포화 상태야. 얘 이슬점 구하라면 어떻게 돼? 온도를 계속 낮춰봐. 어디에 닿았을 때? 포화 수증기랑 곡선에 닿았을 때 뭐가 돼? 10도가 되겠다. 이렇게 어떠한 공기의 이슬점을 구하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 포화 상태가 됐었을 때의 온도를 읽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불포화 상태의 공기가 포화 수증기랑 곡선과 만나는 때, 즉 불포화가 뭐가 됐을 때? 포화 상태가 됐었을 때의 온도를 우리는 이슬점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잘 봐. 지금 현재 A의 공기가 이렇게 존재를 해. 30도야. 그런데 얘를 냉각을 시켰어. 공기가 이제 냉각이 돼서 딱 20도가 됐어. 30도에서 20도로 낮아졌어. 그러면 지금 얘가 뭐야? 포화 상태가 됐으니까 이제부터 뭐가 될 거야? 온도가 더 낮아지면 가지고 있던 수증기가 뭐가 돼? 응결이 될 겁니다. 자, 불포화 상태에서 지금 포화 상태가 됐어. 그때 만났을 때 온도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20도가 A 공기의 이슬점이라고 할 거야. 근데 얘가 온도가 더 낮아져. 지금 얘가 A의 현재 수증기량은 얼마니? 14.7이야. 이건 이해돼? 아까 뭐라고 했어? 불포화 상태가 됐든 포화 상태가 됐든 어디 이쪽으로 쭉 가서 이 Y축과 만나는 요걸 읽으면 이게 뭐라고 했어? 실제 수증기량이라고 했지. 자, A가 지금 실제 수증기량은 얼마니? 14.7이야.
30도일 때 A의 실제 수증기량은 지금 14.7이야. 근데 얘를 냉각을 시켰어. 이 공기를 냉각을 시켜서 온도가 낮아지고 여기가 딱 됐어. 지금 여기까지 왔어? 그럼 얘는 뭐가 돼? 불포화에서 과포화가 됐어. 그러면 이때부터 뭐가 된다고 했어? 이슬점이라고 얘기를 했지. 여기가 뭐 이제 이슬점에 도달하게 되면 그 공기는 뭐가 일어나는 거야? 응결이 시작되는 온도가 이슬점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냉각이 돼서 여기 딱 닿았어.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 이제부터 응결이 일어나게 될 거야. 그런데 온도를 20도에서 더 낮출 거야. 온도가 또 낮아졌어. 자, 이때 A에 있던 공기가 지금 온도가 낮아서 A'으로 왔다가 다시 A2'으로 왔어. 2'이? 더블 프라임이라고 해? 더블 프라임이라고 해? 그래. 땡땡으로 합시다. A 땡땡으로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얘가 지금 10도가 30도씨에서 10도로 이렇게 공기를 낮췄더니 지금 A 땡땡이 됐었을 때 가질 수 있는 최대 수증기량은 얼마니? 최대 수증기량 얼마야? A 땡땡이 됐었을 때 가질 수 있는 최대 수증기량. 이때 읽어야지. 포화 수증기량이니까. 지금 A 땡땡이 됐었을 때 뭐요? 최대한 가질 수 있는 건 포화 수증기량 곡선 위에 있었을 때니까 이걸 읽으면 돼. 지금 여기는 얼마? 7.6을 가질 수 있어. 7.6g의 수증기를 가질 수가 있어. 이거 이해돼? 이걸 다 엮어볼게. 자, 원래 A라고 하는 지금 공기의 수증기량은 어때? 불포화 상태야. 그런데 30도에서 온도를 20도까지 이렇게 낮췄더니 A땡이 됐을 때 얘는 뭐야? 지금 포화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때 지금 가질 수 있는 최대 수증기량은 얼마야? 14.7이야. 근데 얘는 처음부터 얼마 가지고 있어? 14.7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포화 수증기량하고 실제 수증기량이 같아졌어. 온도를 낮춰주니까. 그래서 얘는 지금 뭐야? 포화 상태가 됐습니다. 얘는 온도를 또 계속 낮춰줘서 여기 A 땡땡까지 왔더니 얘 A 땡땡이 됐었을 때는 여기를 읽어야지. 지금 A 10도씨가 됐었을 때 최대한 포화 수증기량이 얼마야? 7.6밖에 못 가져. 이거 이해돼? 10도씨에서는 지금 수증기량이 얼마? 7.6밖에 못 가져. 그런데 아까 A는 시작할 때 얼마 가지고 있어서 14.7g을 가지고 있었지. 그런데 얘가 온도가 낮아져서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얘는 원래 가지고 있던 게 14.7g인데 지금 여기 10도씨에 오면 7.6밖에 못 갔는데 내가 이만큼 갖고 있는데 지금 가질 수 있는 양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럼 나머지는 뭐가 돼? 그 차이는 응결이 된다는 거야. 즉, 자 14.7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냉각이 돼서 여기까지 왔더니 여기 10도씨가 됐었을 땐 최대한 가질 수 있는 수증기량은 7.6밖에 안 돼.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14.7에서 7.6 빼자고. 그럼 얼마가 돼? 7.1g이 얘는 못 가져. 최대한 가질 수 있는 게 7.6밖에 안 되잖아. 그럼 나머지 원래 가지고 있던 7.1g은 수증기는 뭘로 바뀌어야 돼? 그게 물로 응결이 된다는 얘기. 맞아? 이해됐어? 왜? 온도가 낮아지게 되니까 포화 수증기량이 줄어들게 됐어. 즉 내가 가질 수 있는 수증기량이 적어지게 되니까 원래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온도가 낮아지니까 내가 가지고 수 있는 게 요만큼밖에 못 가지고 있어. 그럼 나머지 이만큼 가지고 있던 중 요만큼을 빼놓고 나머지는 뭘로 다? 물로 응결이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야? 응결량이. 자, 봅시다. 자, 여기 정의를 보면 응결량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가 냉각이 돼서 자, 여기 있던 공기가 냉각이 돼서 이쪽으로 왔어. 그런데 이슬점이 지금 20도야. 그런데 또 냉각이 돼서 이슬점보다 낮은 온도, 즉 이슬점이 아까 A의 이슬점은 20도인데 10도까지 이슬점보다 낮은 온도가 됐었을 때 응결되는 물의 양을 응결량이라고 할 거고 이 응결량을 구하는 방법은 실제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 14.7에서 냉각된 온도에서 냉각이 된 즉 10도가 됐었을 때 수증기량 7.6을 빼주게 되면 응결량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됐니? 자, 요거 64쪽 다시 가봅시다. 유형 3번이야.
가야. 가의 기온은 지금 10도 이상이 될 겁니다. 얘를 지금 현재 수증기량이 얼마가 될까? 그대로 가서 읽으면 될 거야. 현재 수증기량은 B야. 그치? 현재 수증기량은 B야. 그런데 얘를 온도를 10도씨로 낮춰볼 거야. 그러니까 온도가 이렇게 낮아져서 여기 이 상태가 됐었을 때 지금 여기에 오게 되면 가질 수 있는 포화 수증기량은 어디를 읽어야 돼? 여기를 읽어야 된다고. A밖에 못 가자. 그러면 응결량을 구하다라고 얘기했으면 어떻게 하면 돼? 원래 가지고 있던 실제 수증기량 B에서 지금 여기 뭐니? 10도씨가 됐었을 때 냉각을 시켰었을 때의 포화 수증기량인 A를 빼주게 되면 이게 뭐가 되겠다? 응결량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유제 3번 풀어봅시다. 유제 3번 보면 응결량을 구하는 식 완성하시오 라고 했어. 지금 1kg의 공기 A를 여기 잘 봐야 돼. 1kg 기준이라고 했으니까 나중에 여기 2kg의 공기로 바꿔서 이렇게 문제가 났을 때는 일단 1kg의 공기를 구한 다음에 2kg다 혹은 0.5다 라고 하면 바꿔야 돼. 여기 현재 뭐야? 1kg의 공기 A를 5도씨로 낮출 때 응결량. 지금 봅시다. A 같은 경우에 지금 실제 수증기량은 얼마? 그대로 쭉 가서 읽으면 돼. 실제 수증기량은 얼마가 될 겁니다. 7.6g이 될 거야. 그런데 얘를 5도씨로 낮출 거야. 지금 20도씨에서 어디로 가? 온도를 낮춰주고 어디까지? 5도씨까지 낮춰졌습니다. 그때의 수증기량, 포화 수증기량이 얼마니? 5.4g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응결량은 뭐가 되겠어? 7.6에서 5.4 빼면 될 거니까 2.2g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를 보니까 1kg의 공기 B를 B 지금 B 같은 경우에는 포화 수증기량이 실제 수증기량이 얼마야? 포화 수증기량이랑 실제 수증기량이 같아. B는 왜?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포화 수증기량이랑 뭐 같아? 실제 수증기량이 같을 거야. 지금 B의 실제 수증기량 얼마니? 10.6이 되겠습니다. 얘를 5도씨로 낮춰볼 거야. 5도씨로 낮추면 어떻게 돼? 이만큼 여기로 갈 거야. 근데 얘는 지금 가질 수 있는 포화 수증기량은 5.4g 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B를 5도씨로 낮춰주게 되면 현재 가질 수 있는 5도씨에 가질 수 있는 포화 수증기량은 5.4밖에 안 되니까 빼주면 5.2g의 물로 응결이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됐니? 그리고 아까 유제 2번 안 했네? 여기 이슬점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슬점 어떻게 구하면 될까? A의 이슬점. 지금 포화 수증기랑 곡선과 만나는 그때 온도를 구하면 될 거니까 A는 20도가 될 거야. 그럼 B는 어디로 가면 돼? 자, B 이렇게 가라고 했지. 이렇게 가. 이슬점. 포화 수증기랑 곡선과 만나는 그때의 온도 10도가 되겠습니다. C는 얘도 마찬가지야. 왼쪽으로 쭉 가서 어디에? 포화 수증기랑과 만나는 곡선의 온도 얼마? 10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슬점, 응결량 우리는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제 수증기량, 포화 수증기량, 그 다음에 이슬점, 그 다음에 뭐니? 응결량까지 우리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겨울 같은 날, 오늘 같은 날 굉장히 건조하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가뜩이나 지금 공기 중에 건조해. 공기 중에 건조하다니 공기 중에 뭐가 없는 거 수증기가 별로 없는 거지. 그럴 때 쌤이 이제 또 머리털도 길잖니? 그러니까 자꾸 이게 다 크다니까 어때?
정전기 때문에 뭐 사람들 만지고 뭐 이런 열쇠로 문고리 만지고 열쇠뿐만 아니라 문고리나 의자에 앉을 때도 항상 바작바작바작 여기 뭐가 돼? 정전기가 일어나고 이따 집에 들어가서 옷 벗을 때 되면 머리가 이렇게 위로 이렇게 쓴다고. 왜? 건조해서 겨울 같은 날 특히 건조해서 그런 현상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건조하다 혹은 습하다 얘기를 하면 이거를 우리는 습도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습도. 습하다. 즉 공기 중에 뭐가 많다? 수증기가 많냐? 적으냐? 많으면 습하고 그 다음에 덜하면 건조하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습기를 겨울에 트는 이유는 뭐야? 건조하니까 어떻게 돼? 물을 어떻게 돼? 막 뿌려서 습한 상태로 만들게 되는데 이 습도를 얘기를 하면 우리가 절대 습도와 상대 습도를 얘기를 할 건데 절대 습도 같은 경우는 여기 공기 이렇게 1세제곱미터 안에 들어있는 수증기량을 그람수로 나타낸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대 습도는 실제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절대 습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절대 습도는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거의 안 써. 우리가 쓰는 습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요 상대 습도를 얘기를 할 겁니다. 상대 습도는 자 일반적으로 상대 습도는 우리가 보통 그냥 습도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냥 습도다, 상대 습도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기 절대 습도는 거의 쓰지 않을 거야. 상대 습도는 뭐냐면 현재 기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분의 현재 공기 중에 포함된 실제 수증기량 즉 현재 공기에 있는 실제 수증기량을 포화 수증기량으로 나눠서 곱하기 100을 해주면 뭐가 돼? 상대 습도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뭐야? 포화 수증기량분의 현재 수증기량 곱하기 100을 우리는 상대 습도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여기 포화 수증기량 곡선에서 상대 습도를 해석하는 방법. 지금 A를 한번 봅시다. A 요거 잘 봐야 돼. 요거 간단한데 요거를 분석을 못해서 계산을 못하는 게 아니라 분석을 못해서 못 푸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지금 A 상태 한번 봅시다. A는 지금 A 상태에 상대 습도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뭐를 알아야 돼? 현재 수증기량도 알아야 되겠고 포화 수증기량도 알아야 되겠지. 지금 A의 포화 수증기량은 어디로 가면 돼?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A 상태의 포화 수증기량은 얼마? 20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실제 수증기량은 뭐가 돼? 이로 그냥 쭉 가서 읽으면 돼. 10.6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20분의 10.6 곱하기 100을 해주면 뭐가 돼? 53%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돼? 이게 상대 습도 구하는 방법이야. 실제 수증기량을 뭘로 나눠줘? 포화 수증기량으로 나눠주고 곱하기 100을 해주면 상대 습도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즉 지금 이 그림으로 잘 기억을 해둬야 돼. 지금 최대한 가질 수 있는 포화 수증기량은 20g이야. 그런데 지금 내가 이론적으로 가질 수 있는 최대한 가질 수 있는 수증기량은 20g인데 내가 지금 얼마 가지고 있어? 10.6g을 가지고 있대. 이만큼 가지고 있대. 내가 가질 수 있는 건 이만큼인데 내가 지금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은 이만큼이야. 그걸 이제 뭐야? 비율로 나타나게 된 거니까 거기다 100을 곱해주면 뭐가 돼? 상대 습도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얘는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불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 습도를 구하면 100보다 낮은 그런 퍼센테이지를 갖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여기 선생님이 B라고 하는 점을 찍었어. B라고 하는 점에 지금 포화 수증기량은 얼마가 될까? 그대로 가서 읽으면 되지. 뭐 15 정도가 된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여기 15. 자, B의 포화 수증기량 얼마야? 15야. B의 실제 수증기량 얼마야? B의 실제 수증기량. 재민아. 15지. 왜?
지금 포화 수증기랑 곡선 위에 있는 이 B는 실제 수증기량하고 뭐가 같아? 포화 수증기량이 같아. 그러니까 얘 B의 경우에 지금 실제 수증기량과 포화 수증기량이 둘 다 15로 같아. 그러니까 15분의 15 곱하기 100이니까 뭐가 돼? 100%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B의 상대습도 얼마? 100%가 될 겁니다. 자, 여기 C점. 선생님이 C점 찍었어. C점의 포화 수증기량 얼마니? 20이지. 실제 수증기량 얼마지? 20이지. 그러니까 상대습도 구하면 20분의 20 곱하기 100. 그러니까 얘도 뭐가 돼? 상대습도 100%가 될 겁니다. 이거 뭐야? 이 포화 수증기랑 곡선 위에 있으면 상대습도는 뭐가 돼? 100%가 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돼. 포화 수증기랑 곡선 위에 있다? 상대습도 100이야. 왜? 포화 수증기량과 실제 수증기량이 서로 같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대 습도가 100%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뭐야? 포화 상태이다라는 겁니다. 포화 상태. 즉, 포화 상태라는 얘기는 뭐니? 이렇게 포화 수증기랑 곡선 위에 있는 점이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야? 상대 습도가 100%야. 또 뭐가 있냐면 포화 수증기량과 실제 수증기량이 같을 때, 자, 여기 점 위에 있어야만 뭐야? 포화 수증기량, 실제 수증기량이 서로 같다라는 겁니다. 같은 얘기야. 지금 포화 상태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야? 실제 수증기량, 포화 수증기량 같아. 이게 뭐야? 상대 습도가 100%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현재 기온. 현재 기온이 있을 점이랑 같을 때 언제야? 현재 기온이 지금 A 같은 경우에 현재 기온이 얼마니? 25도야. 있을 점 얼마야? 15도. 얘는 지금 포화 상태가 아니라고. 상대 습도가 100%가 아니라고. 지금 여기에 있을 때 현재 온도 얼마니? 15도야. 지금 여기 있을 때 있을 점의 온도 얼마야? 15도야. 이렇게 현재 기온하고 있을 점이 이렇게 같을 때 뭐야? 상대 습도 100%야. 됐어? 그 다음 공기의 상태가 포화 수증기랑 곡선에 있을 때 공기의 상태 어디에 있을 때? 이 위에 있을 때 다 같은 말이 될 겁니다. 이거를 조금 표현을 달리 하는 거야. 맞아? 다 똑같이 포화 상태일 때 포화 수증기량과 실제 수증기량이 같을 때 있을 점과 뭐가 같을 때 현재 기온이 같을 때 그 다음 여기 포화 수증기량 곡선 위에 있을 때 다 상대 습도가 얼마가 돼? 100%가 된다라는 거. 요거 다 같은 말이야. 상대 습도가 100%? 요거 있지. 요거 네 가지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돼. 이게 왜? 반드시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둬야 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다 같은 얘기 하는 거야. 같은 얘기를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상대 습도 100%, 포화 수증기랑 실제 수증기랑 같을 때. 그게 뭔데인데? 포화 상태일 때. 그게 언젠데? 현재 기온하고 있을 점의 온도가 같을 때. 그게 언젠데? 포화 수증기랑 곡선 위에 있을 때. 다 같은 얘기가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포화 수증기량분의 실제 수증기량에 곱하기 100을 해주면 상대습도라고 했는데 이 상대습도가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 한번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 좀 이해를 하면 조금 쉬울 거야. 지금 여기 하얀색으로 표현을 한 걸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표현을 할 거고 실제 수증기량을 뭘로? 파란색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럴 때 이 상대습도는 뭐에 영향을 받냐면 공기 중에 있는 실제 수증기량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상대습도가 변화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기온이 높으냐 기온이 낮느냐 이런 기온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먼저 기온이 일정할 때를 한번 봅시다. 자, 기온이 일정해. 기온이 일정하다라고 얘기하면 포화 수증기량이 일정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아까 선생님 뭐라고 했니? 포화 수증기량의 곡선이 이렇게 뭐에 따라서 기온에 따라서 포화 수증기량 곡선은 기온이 올라감에 따라서 어떻게 됐네? 포화 수증기량도 같다라고 했는데 여기 기온이 이렇게 일정해. 기온이 여기서 더 높아지지도 않고 낮아지지도 않고 일정하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게 뭐야? 포화 수증기량이 일정하다라는 얘기야. 기온이 일정하다. 자,
기온이 일정합니다. 포화 수증기량 일정. 자, 그림으로 표현할 거야. 겉에 흰색으로 최대한 가질 수 있는 포화 수증기량은 일정하다라는 거야. 기온이 일정하다라는 얘기를. 자, 그럼 이 겉에 하얀 건 포화 수증기량은 이만큼밖에 못 가져. 그런데 이때 실제 수증기량을 봅시다. 이만큼의 수증기량. 파란색으로 할게. 지금 가의 경우에는 실제 수증기량이 이만큼이야. 나의 경우에는 실제 수증기량이 이만큼이야. 누가? 상대 습도가 크겠어? 최대한 가질 수 있는 양 포화 수증기량은 같은데 얘는 이만큼, 얘는 이만큼이야. 상대 습도는 누가 더 높겠어? 나가 가보다 더 상대 습도가 크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온이 일정하다, 포화 수증기량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가 포함하고 있는 이 파란색의 넓이 보자고. 실제 수증기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 상대 습도도 어떻게 돼? 증가를 하게 된다. 실제 수증기량이 이렇게 감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상대 습도도 어떻게 돼? 낮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상대 습도를 얘기를 할 때 기온이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뭐가 같은 거야? 포화 수증기량이 일정하다라는 거야. 그럴 때 실제 수증기량이 많으면 상대 습도가 커지게 될 거고 실제 수증기량이 적어지면 상대 습도는 낮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제 수증기량이 일정할 때, 자 봅시다. 여기 봐봐. 요거 파란색으로 나타나는 건 지금 가지고 있는 실제 수증기량이야. 여기 라도 똑같이 다가 됐든 라가 됐든 지금 가지고 있는 실제 수증기량은 이만큼 주먹 크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다의 경우에는 포화 수증기량이 이만큼이야. 이 라의 경우에는 포화 수증기량이 많아져. 자, 그러면 여기 금방 그려놨던 이 포화 수증기량 곡선을 봅시다. 포화 수증기량 곡선은 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고 하고 있어. 기온이 자 여기가 0이야. 그러면 여기 10도, 20도, 30도 되겠지. 기온이 높아지면 포화 수증기량도 같이 증가를 한다라고 했지. 요거 잘 기억을 해도. 자, 기온이 올라가니까 포화 수증기량도 높아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현재 실제 가지고 있는 실제 수증기량은 이렇게 둘 다 파란색의 넓이는 같은데 여기 왼쪽에는 포화 수증기량이 이만큼이고 라는 포화 수증기량이 이렇게 커. 이 의미가 뭐냐면 얘는 온도가 낮을 때야, 기온이. 얘는 기온이 높을 때야. 이거 이해돼? 맞아? 왜? 기온이 높아지면 포화 수증기량도 증가하게 되고. 즉 다와 라의 차이는 뭐야? 실제 수증기량은 같은데 얘는 포화 수증기량이 적다, 기온이 낮아. 포화 수증기량이 크다, 기온이 높아. 요거 같이 연결 지을 수가 있어. 맞아? 자, 그러면 상대 습도는 누가 높니? 이만큼 중에 이만큼 있는 게 나아, 이만큼 중에 이만큼 있는 게 누가 상대 습도가 커? 얘가 상대 습도가 더 크겠지. 다의 상대 습도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즉 기온이 높아진다. 기온이 높아진다 뭐야? 포화 수증기량이 큰 거야. 이렇게 커졌어. 기온이 높아진다.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를 하게 된다. 상대 습도는 어떻게 돼? 감소를 하게 된다라는 거. 그 다음 기온이 낮아지게 되면 포화 수증기량도 이렇게 작아지게 될 거야. 그러니까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한다. 기온이 낮아지면 포화 수증기량 감소한다. 그러면 상대 습도는 어떻게 돼? 증가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됐니? 자, 이렇게 상대 습도라고 하는 것은 기온이 일정하다라고 하면 실제 수증기량이 많으면 상대 습도는 크고 실제 수증기량이 적으면 상대 습도는 낮다라고 볼 거고, 그 다음에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실제 수증기량이 같기 때문에 기온이 높아진다. 포화 수증기량이 커지니까 상대 습도는 낮아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기온이 낮아지게 된다. 실제 수증기량은 일정한데 포화 수증기량이 작아지니까 어떻게 돼? 상대 습도는 높아지게 된다라는 요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다 정리를 해볼 거야. 정리를 해볼 거야. 여기 보면 맑은 날이야. 비가 오거나 혹은 비가 오기 직전에 흐리거나 그렇지 않고 맑은 날 하루 동안에 기온하고 상대 습도 이슬점 변화를 한번 알아보자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두 문제 정도는 나올 거예요.
시험 문제가. 무조건 이 파트에서는 2문제 이상 나오게 될 거니까 한 문제는 확실해. 2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한 문제는 무조건 여기서 나오게 될 건데 자 여기 맑은 날 하루 동안에 기온이 어떻게 변하고 그 다음에 상대 습도는 어떻게 되고 이슬점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일단 기온을 한번 보자. 우리가 낮에 아침에 해가 떠서 이제 오후 한 2시쯤 1시쯤 12시에서 2시 사이에 어때? 태양이 어떻게 돼? 남중고도라고 해서 맨 꼭대기 위에 올라가 있을 거라고. 그때 뭐니? 태양 에너지를 가장 많이 받으니까 그때 제일 따뜻하지. 즉 기온은 언제? 여기 한 2시쯤 기온이 제일 높을 겁니다.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높을 때 14시에서 15시 정도 2시경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언제 기온이 제일 낮겠어? 해가 지고 나서 점점 기온은 언제 6시 이후부터는 점점 낮아지게 될 겁니다. 고도가 낮아지다가 밤이 되면 온도는 낮아져서 언제 새벽에 온도가 제일 낮아지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24시간으로 봤었을 때 기온의 변화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새벽에는 온도가 제일 낮다가 아침이 되면서부터 해가 뜨면서 기온이 올라갔다가 2시쯤 제일 높아지고 다시 온도는 이렇게 낮아지는 이렇게 기온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기온이 이렇게 변하게 될 거야. 제일 높을 때 언제? 이때 2시쯤. 제일 낮을 때 언제? 5시쯤. 새벽 5시경. 그러면 상대 습도를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상대 습도. 기온과 어때? 반대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공기 중에 수증기량은 일정한 거예요. 위에 그림처럼 그 파란색의 수증기량은 일정한데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 거야? 포화 수증기량이 커지게 되니까 상대 습도는 어떻게 돼? 낮아지게 될 거야. 밤이나 새벽이 되면 기온이 낮아지니까 실제 수증기량은 같은데 뭐가? 포화 수증기량이 작아지게 되니까 상대 습도는 높아지게 된다고. 즉, 자, 이거 무조건 기억을 해둬야 돼. 기온과 상대 습도는 어떻게 된다? 서로 반대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니? 왜? 기온이 올라가면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실제 맑은 날이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실제 수증기량은 일정하다고. 대신 뭐가 온도가 올라가고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 포화 수증기량이 커지거나 포화 수증기량이 작아진다고. 기온이 높아지면 포화 수증기량이 커지니까 상대 습도는 어떻게 돼? 낮아지게 돼. 언제? 기온이 올라가니까 상대 습도는 이렇게 낮아지게 될 거고 기온이 낮아질 때는 실제 수증기량은 일정한데 뭐가? 포화 수증기량이 작아지니까 상대 습도는 어떻게 돼? 이렇게 높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맑은 날에는 기온과 상대 습도가 서로 반대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어? 그러면 이슬점은요? 이슬점. 맑은 날 같은 경우는 하루 동안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량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맑은 날 보면 이슬점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이 어때? 거의 일정하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맑은 날 하루 동안 기온 그리고 상대 습도 그다음 이슬점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된다. 즉 맑은 날 같은 경우는 기온과 상대 습도는 서로 반대로 나타나고 이슬점은 거의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비 오는 날 한번 보자라는 거야. 비 오는 날. 왼손에 잡아놓고 찾고 있네. 자, 맑은 날 봅시다. 기온이 이렇게 올라가고 그에 따라서 상대 습도는 이렇게 낮아지게 될 거고 요거 이슬점의 온도는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올 거야. 비가 오게 되면 공기 중에 뭐가 많을 거야? 수증기량이 많아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자, 흐린 날로 먼저 봅시다. 흐린 날.
흐린 날은 기온이 어때? 기온이 약간 이거 뭐야? 기온은 큰 변화가 없는데 뭐가 습도 어디 있어? 습도도 비 오는 날만 합시다. 비 오는 날 같은 경우에는 기온이 어떻게 돼? 낮아지게 될 거야. 구름 많이 있으니까 햇볕을 가리게 될 거니까 어떻게 돼? 기온은 낮아지겠지. 그에 반해서 습도는 어떻게 돼? 이렇게 높아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슬점. 여기는 이제 어때? 이슬점이 어떻게 돼? 이렇게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상대 습도가 높다라는 얘기는 어때? 증발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 오는 날 상대 습도하고 맑은 날 이렇게 상대 습도 그리고 기온 그리고 이슬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잘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이거 3번 요거 한번 봅시다. 밀폐된 방이야. 바깥과 안쪽에 이렇게 무슨 공기가 통하거나 수증기가 통하지 않는 이렇게 밀폐된 방 안에서 상대 습도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왜냐면 수증기랑 변화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새로 유입되는 수증기가 없고 빠져나가는 수증기가 없는 그런 밀폐된 공간에서 밀폐된 방 안에서 상대 습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밀폐된 공간에 수증기가 빠져나가지 않고 수증기가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빠져나가거나 들어오지 않으면 지금 실제 수증기량은 뭐가 돼? 일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밀폐된 방 안이라고 하면 뭐야? 이렇게 실제 수증기량은 어때?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즉 파란색 아까 그림으로 보면 이 실제 수증기량이 이렇게 일정한 상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거 그림으로 기억을 해두면 되겠. 밀폐된 공간이니까 수증기 출입이 없어. 즉 실제 수증기량은 이렇게 일정한 상태가 될 겁니다. 여기다 난방을 할 거야. 난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보일러를 떼니까 온도가 올라가겠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뭐가 바뀔 거야?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를 하겠지. 어떻게? 이런 식으로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만큼의 실제 수증기량이 있고 포화 수증기량이 이 정도 됐어. 그런데 기온이 보일러를 떼니까 어때? 기온이 올라가게 되니까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포화 수증기량이 커지게 됩니다. 그럼 이때 상대 습도는 어떻게 돼? 낮아지겠지. 전체 포화 수증기량이 차지하는 이 실제 수증기량이 이만큼인데 여기는 기온이 올라가니까 어때? 포화 수증기량이 커지고 이 실제 수증기량은 그대로 있으니까 결국에는 상대 습도는 어떻게 된다? 낮아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이때 밀폐된 방 안에서 난방을 해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요 실제 수증기량은 변하지가 않았어. 그 다음에 이슬점도 변하지가 않을 겁니다. 다만 뭐만? 기온이 높아졌어. 기온이 높아지니까 뭐 이렇게 커졌어? 포화 수증기량도 증가를 하게 된다. 감소는 뭐가? 상대 습도는 감소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자 이런 상태에서 냉각을 했어. 냉각을 하면 어떻게 돼? 에어컨 틀면 냉각을 하면 기온이 낮아지겠지. 기온이 낮아지면 뭐가? 포화 수증기량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포화 수증기량은 줄어들고 실제 수증기량은 똑같아. 그러니까 포화 수증기량 줄어드니까 얘보다 얘가 어때? 상대 습도는 어떻게 돼? 증가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냉방을 했더니 기온이 하강돼.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를 해. 상대 습도는 어떻게 돼? 높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정한 거 뭐니?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제 수증기량이랑 이슬점은 일정하게 될 겁니다. 감소하는 거 기온. 포화 수증기량은 감소를 하게 될 거고 증가하는 것은 상대 습도가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된다. 자, 안개가 새벽에 잘 일어나는 까다. 지금 우리 세종이 안개의 도시지 않니? 새벽만 되면 아침이 되면 이제 안개가 많이 생기는 데로 유명해. 맞아?
선생님이 대전 오래 살았는데 예전에 출퇴근을 이제 매일 이 세종역을 지나갔어. 한 1년 반을 매일. 근데 거기 이마트 있는 데 있잖아. 그 이마트 있고 건너편에 그 발전소 있고 그 사이로 이제 고속도로가 해서 선생님이 이제 고속도로를 맨날 왔다 갔다 하는데 새벽에 7시쯤 맨날 출근하는데 대전은 괜찮은데 꼭 여기 세종만 오면 그렇게 안개가 많이 생성이 되더라고. 그래서 아 여기 안개의 도시구나 라고 했는데 이사 와보니까 실제적으로 안개가 굉장히 많이 대전보다 빈도가 굉장히 높더라고. 왜 그런지는 찾아봐야 될 건데 이렇게 아침에 출근할 때 많아. 자주 발생이 됐는데 이게 낮에는 없더라고. 저녁 때도 좀 덜하더라고. 아침보다는 저녁이 좀 덜했다라는 거. 낮에는 거의 없었지. 왜 그러냐라는 거지. 왜 안개가 새벽에 잘 생기느냐. 새벽이 되면 지표면이 이렇게 냉각이 될 거야. 그러면 기온이 어떻게 돼? 낮아지겠지. 그러면 아까 이렇게 실제 수증기량은 일정하게 될 건데 일정한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포화 수증기량이 기온이 낮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 이게 이렇게 작아지게 될 겁니다. 그치? 포화 수증기량이 이렇게 감소하게 될 거야. 감소하게 되면 상대 습도가 어떻게 돼? 높아지겠지. 상대 습도가 높아지게 되니까 뭐가 일어나? 응결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어때? 새벽에 뭐가 잘 일어나게 된다? 안개가 잘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낮이 되면 어떻게 돼? 해가 뜨고 아침이 되면 해가 뜨고 해가 점점 어떻게 돼? 고도가 높아지게 되면 기온이 올라가게 될 거야.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니? 이렇게 포화 수증기량이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상대 습도는 어떻게 될까? 낮아지게 될 거니까 응결돼 있던 혹은 응결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 그 안개들이 점점 사라지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